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황과 더불어 특징주들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수 흐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합권 부근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17%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14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0.20% 강보합권이고요. 968.76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김민수 대표님 시장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시장이 왜 이러죠? 5월 시장 참 쉽지 않고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점점 5월이 지나갈수록. 셀인 메이저. 네. 뭐 그 얘기가 이제 보니까 뭐 맞지 않나. 뭐 지나봐야 알겠죠, 항상. 네. 근데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시장을 보는 입장 자체가 주말 사이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3,100선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텐데 그거는 가장 나중에 드릴 얘기고요. 특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뭐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기에 나오는 당연한 과정이야. 특히 이게 너무 과열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기업들 입장 쪽에서는 비용이 늘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커지느냐, 이 두 가지 관점 쪽에서 그러면 기업 입장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잘 전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회사들은 괜찮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압박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니냐 안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유가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동향들 계속 이런 강세 흐름들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론은 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점에서는 일단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비중을 줄이는 자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주가가 흔들려서 어느 정도 단기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야 되는 어떤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눈빛이 참 차가우시네요. 네. 저의 흔들리는 눈빛을 봤나요?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지금이 딱 어려운 구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를 잘 극복하고 견뎌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요즘 보면은 그러면 가치주를 사냐, 뭐 성장주를 사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구분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시는군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그래도 따진다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 쪽에서는 조선주 같은 경우 특히 신조선까지 수가 같이 올라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건설주나 건자재 쪽 이쪽도 그래도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소부장 쪽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주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큰 장을 여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특히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또 판매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수출로 열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배리어라고 하는 확장세가 들어가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관련된 업체들은 당연히 호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그에 연결되는 소부장 쪽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에 대한 소부장 쪽은 중기적으로도 체크해야 될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 부분 계속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러죠?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까지 또 김민수 대표님이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진겸 본부장의 시장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참 어지러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긴축 우려라든지 또 옵션 만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벤트와 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변동성으로 또한 확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다만 지난주의 경우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었고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좀 지수
그 박스권 하단권에 좀 있다라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 하면은 이번 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주에 워낙에 좀 대형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번 주의 경우는 저가 매수 유입을 좀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마음을 쉽게 놓을 수는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라든지 또 외국인의 순매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주요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FOMC의 의사로 공개라든지 또 한미 정상회담 등과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의 경우는 이렇게 좀 주요 이슈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 지수의 경우는 조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이렇게 좀 지수 자체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시장 자체가 뚜렷하게 방향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망 심리가 짙어질 수가 있고 또 투자 심리 자체도 오히려 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놓고만 봤을 때는 시장 자체보다도 낙폭과대 종목의 중심으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황 포인트 저희가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한 종목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오늘 배당 성향 축소로 인해서 주가 급락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16%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3% 내리고 있습니다. 1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배당 성향을 축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 모두 일제히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10%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도 동반 내림세네요. 8%대로 밀리며 4,4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리츠 금융사에 대한 증권사의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NH투자증권의 내용을 보면요. 납득하기 어려운 배당 성향 축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기순이익이 10% 수준의 배당을 공시했는데 지금까지 배당 성향이 1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최근 3년 평균 배당 성향은 메리츠 화재가 35%, 메리츠 증권이 38%, 메리츠 금융지주가 66%인데 앞으로 배당 성향을 지금보다 대폭 낮추겠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본 정책 변경으로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됐다며 KB증권은 투자 의견을 사실상 매도로 또 제시하기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매도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정말 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바로 김민수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살까요, 팔까요? 네, 지금 자리라면 매수입니다. 특히 NH나 다른 증권사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네. 특히 지금 나왔던 배당 성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존에 이어졌던 고배당과 관련된 쪽이 훼손됐다라는 관점으로 길게 보면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될 수는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실적 기반을 봤었을 때 그게 어떤 꺾일 가능성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같이 겹치면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 정도 가격에 대한 변화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어떤 실적과 관련된 배당 정책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은 실적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 어떤 중요한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자리 특히 한 16,000원대 초반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에 들어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갭을 메우는 데는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의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네. 배당과 관련된 쪽은 또 하나 주주 가치를 훼손됐다고 보기가 힘든 게 아직까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하나만 보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뭐 1년간 가져간다라는 전략이 아닌 상황 쪽에서는 네. 어느 정도 회복은 무게를 두고 대응을 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혹시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팔자리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오히려 금융 지주보다는 메리츠 화재가 앞서 보셨듯이 배당에 축소되는 여력도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아마 18,500원대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부터는 매수 권역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를 탑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와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뭐 실적은 훼손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최근에 금융업종이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또 기대감은 또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금융주의 경우는 그래도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주 안에서도 은행주냐, 뭐 보험주냐, 증권주 여러 가지 이렇게 다수가 있겠지만은 특히나 저는 이 안에서 증권주를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오히려 이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은행주에 좀 관심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의 경우는 장기 금리보다도 이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도 증권주의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투자 쪽으로 머니무브가 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은행 금융주 안에서도 우리가 증권주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좀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또한 안전자산보다도 바로 위험자산에 또 선호 요소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증권주를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요즘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조금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증권 그 사마다 이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마진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의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좀 자본 간의 이동을 좀 예상된다면 우리가 증권주의 경우는 꼭 한번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관심 가지자라고 또 김진경 본부장이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분과 또 분석해 볼게요. 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mRNA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mRNA 백신 전문위원회 개최라는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아이진, ST팜, 셀리드, 셀로메드, 올릭스, 진원생명과학과 이연제약까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일단은 제일 강합니다. 10% 넘게 올라 21,300원을 현재 구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바로 여쭤볼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일단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제가 매수 의견 드렸지만은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고 먼저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진원생명과학의 경우는 과거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테마성에 좀 묶여져 있었던 종목이고 또 주가의 성격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오늘 좀 이렇게 좀 관련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의 반응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가의 성격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변동성 확대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제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은 오늘 나온 소식으로 봤을 때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한 좀 이야기였었는데 바로 이 유전자에 대한 시장 자체가 떠오를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몰려들면서 차세대 의약품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의 경우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성장세를 좀 이루어내기도 하고요. 또한 공장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도 뭔가가 어떤 좀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몰려들고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 장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 장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객사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시장 자체는 뭔가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히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의 경우 일단 기술적인 흐름 자체만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됐기 때문에 곧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린다면은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19,200원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생명과학 오늘 주가 상승 이유와 함께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 잘 가더니 오늘 좀 밀리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흐름이 또 상당히 좋네요. 네, 이쪽도 참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네. CMO 관련된 쪽에서 백신 관련주 누가 생산하느냐 이 얘기 가지고 뭐 단독 보도 뭐 몇 가지도 막 나오고요. 아니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 정부는 스무고개 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명쾌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개연성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가지고 움직이는데 일단 지금은 어떤 기대감이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가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줄 건 주고 얻을 건 없고 하는 쪽에 또 하나의 섹터가 백신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은 그때에 따라서 주가는 또 재료 노출과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레이딩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일단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CMO 관련된 수익성이 회사가 얼만큼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개발한 자의 프리미엄이죠. 이쪽에 대한 수익성은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를 위탁받는 CMO 입장 쪽에서는 그만큼의 파이를 더 키워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겠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생산한다는 관점 쪽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어떤 기업 실적의 급격한 변화라는 것보다는 모멘텀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약바이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네요, 대표님은. 저는 항상 그렇게 진행해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삼성출판사입니다. 뭐 아기 상어가 이제 뭐 글로벌리하죠. 네,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15% 넘게 올라 삼성출판사 4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샤크 빅쇼가 전 세계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미국에서 최초 공개 이후로 미국 현지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에서 뭐 BTS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아기상어 그리고 관련주로 꼽히는 삼성출판사 김인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매도입니다. 네. 지금 항상 삼성출판사는 주가가 좀 정체되고 재미없으면은 아기상어 관련된 쪽에 모멘텀 나오면서 항상 좀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한 48,000원대, 뭐 좀 있으면 5만 원대 들어가는 주가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직은 좀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 그래도 의외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4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잡히면서 한 500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금 주가가 시총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속성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매출이 점진적으로 하향되는 추세 쪽에서 변화를 끌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지금 혹시나 오늘 매수를 해서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주가가 또 정체가 된 가운데 오히려 또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만 원대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은 파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되는 쪽 안전한 매매가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출판사였고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볼게요. 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2분기도 성수기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 주가 5% 상승하며 1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이어 2분기 성수기 진입으로 호실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왔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천리 자전거가 작년보다도 좀 올해 뭔가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가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실적도 견주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계속 친환경이라는 이 단어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한다면은 또 친환경과 또 워낙 연관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특히나 요즘에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경우가 이 수입 자전거가 공급 어떤 그 부족의 수혜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에서의 이 삼천리 자전거만의 어떤 국내 브랜드에 따른 성장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배달 시장이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로도 또 배달을 하는 이런 좀 이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좀 길거리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조금 수혜 증가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전거 시장의 경우는 그래도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전 연령층을 좀 대상으로 해서 라인업을 또 계속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에 대한 트렌드가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충분한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삼천리 자전거를 좀 보시면은 요즘에는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천리 자전거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번 매물대로 수월하게 된다면은 올해 정고점 이상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의 경우는 좀 조금은 긴 관점으로 여유 있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